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세창에 나와 있는 지금 숫자만 바라보시고 내 계좌만 바라보시면 내가 과연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라고 아마 물음표를 던지실 거예요. 과연 이 미래는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궁극에는 거대 자산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지금 현재 숫자 조작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한 숫자 조작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판까지 심리를 몰아넣은 다음에 불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 오늘 제가 뭐 논리적인 거,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9월 달은 전통적으로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되게 연이어서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뭐 9월 달에 뭐 지금서부터 뭐 나머지 21일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번 달만 잘 버티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꿈의 장세는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다못해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사기꾼들을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폭락장이 왔죠. 사실은 오후로 넘어가면서. 근데 바이낸스만 지금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미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까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하나의 명분을 삼아서 보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 수익률 프로그램에 대해 코인베이스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다못해 코인베이스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뭐를 뜻하냐면 보안이냐, 그러니까 시큐리티냐, 뭐 증권이냐, 이것에 관해서 아직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랑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랑 코인베이스 위협하는 거랑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증권거래위원회 자체가 뭐 이 증권이냐,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상품에 관해서 증권이냐 상품에 관해서 모호한 입장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명분거리를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다 생각하고 마지막 칼자루를 진 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해외 외신을 보니까 14일날 게리 갠슬러가 나와서 뭐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것과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날짜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XRP가 대물인 게 분명한 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게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모든 법안이 모든 코인에 적용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한 법안이 나와야 XRP 가격도 분명히 상승할 텐데, 어쨌든 XRP 가격도 분명히 연말에 가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SBI 홀딩스에서 얘기한 게 분명히 있죠. 그건 이제 그 끝에 이제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많은 국가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따를 것이라고 카르다노 제작자가 말했습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찰스 호킨스뿐만 아니라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많은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 인사이트는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찰스 호킨스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달러의 수명이 언제라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엑센추어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기관을 통해서 추후에 디지털 달러를 이제 뭐 상용화하기 위한 거를 이면에서는,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면에서는 이제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 이제 유수의 몇몇 개 국가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후에는 IMF 통화 바스켓에 비트코인이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화 시스템에 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현실적 수요가 직관적으로 늘어날수록 대중은 반응한다라고 제가 이 문장을 여기 써놨는데, 엘살바도르 말고 더 많은 국가들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통화라고, 뭐 기축통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도 더 많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대중은 수요가 늘어나고 숫자가 올라가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선진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G20라든가 뭐 G7이라든가 이 국가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47,000달러, 그러니까 그냥 뭐 차트3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7,000달러 위까지 도달해서 유지를 못하면 이런 불안한 장세는 한동안, 그게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아마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마 여기 외줄타는 이 사람 같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이 끝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안애동 하시거나 지금 저가에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는 가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맘졸이다가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라는 거죠. 펀더멘탈 있는 분명히 코인들은 분명히 하반기 코인 시장에서 분명히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이미 예견돼 있는 반대 실갱이를 제가 할 거라고 9월달은 분명히 실갱이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갱이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실갱이가 끝나면 어느 순간에 양적 완화에 관해서 아마 코로나 명분을 주고 그 다음에 5천조 달러의 아마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왜 지금 현재 이제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75%로 전격 인상했다. 이주열이 추가 인상 강력 시사를 했다.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를 1%까지 오릴 거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뭘 봤냐면 8월 26일 날, 그러니까 8월 26일 날 이 날짜가 나와서 금리가 인상됐고 9월 5일 날 금리가 이미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시면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민 경제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금리 인상한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집값도 안 잡히죠. 그렇다고 뭐 실물 경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가가 지금 잡히나요? 짜장면 값이 갑자기 뭐 5,000원 하던 게 갑자기 3,000원으로 떨어지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집값 정말 무섭게 오른다. 무주택, 서민, 정부, 시름 깊어.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전통적으로 만약에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이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럼 금리 인상하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경기 방어는 지금 되고 있나요? 근데 이 와중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그럼 경기는 여기서 더 수축할 텐데.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세입자들도 평생 집 사기 글렀다. 팬데믹 중 집값 폭등. 근데 미국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호주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호주도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코로나 팬데믹 창궐 중에 제로금리 정책과 막대한 재정 지출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에 앞으로 3년간 주택 공급을 10만 가구 늘린다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했다. 이 10만 가구를 늘린다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통화 승수율의 문제도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CBDC에 관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GDP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모든 자산 가격,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다. 근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긴데 그럼 이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살아남게 해야 돼요. 네.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 인상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 얘기도 자꾸 연방준비은행에서 딜레이 시킨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와중이에요.
실업자가 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양적 완화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여기서 뭐 양적 완화를 극한으로 하기도 모호한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마지막 정답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현재 와중이 끝나면 어느 순간에 양적 완화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기서 거대한 거품이 일어난 후에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더 많은 실업자, 더 많이 힘든 상황이 아마 도래할 거예요.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이 표를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예측한 게 2022년 말이 마지막으로 끝날 거다. S&P 500 지수가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더 이상 예측은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뭐 테이퍼링 얘기랑 여러 가지 어떤 그 시사점을 보면 아마도 내년에 어느 순간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아마 끝물이 탈 거고, 지금은 아직 아니라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쯤에 있건. 그러니까 보통 뭐 차트하는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 마지막 파동이 그려질 때가 가장 길고 가장 경사가 급한 급등 지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법안이 통과는 안 돼 있어요.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야 거대 양적 완화가 진행이 돼요. 그게 4분기에 예약돼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부채 협상에 관한 것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번 달에 아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공방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롤러코스터 장세든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장세가 오긴 하겠지만 4분기에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건, 아니면 무슨 좋은 시간이 오건, 내년 어느 1, 2월까지 오건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무로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며칠 상간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롤러코스터 장세,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44,000에서 46, 7천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범위가 오다가 1번 시나리오는 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올라갈 거다. 또다시 5만 달러 위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한국 시간으로 한 12일까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재차 박스권 유지하다가 한파동을 더 그리면서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4만 달러까지 한번 찍은 다음에 올라갈 거다. 여기서 이제 비트를 매수하시건 이 하락장에서 알트코인을 매수하시건 이래보는 게 어떨까?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죠. 폭락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위험하다고 할 때, 그때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구간이고, 이거는 좀 중기적인 관점인데, 이 사람이 이 포스팅을 올리면서, 이 차트를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트를 눌러주고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이 차트를 보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는 하락을 한다면 37,000달러까지 열어놓고, 그 위로는 11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억이 넘는 가격이죠. 1억 몇천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1만 달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희망의 로를 돌리자고 해서 이거를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차트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글로아, 그러니까 크레딧 코인이죠. CTC 이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9월 20일까지. 그래서 서울 시내를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요 CTC 코인이 나와 있는 이 광고판을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트윗에다 아니면 이 이벤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마 인터넷상이나 트윗상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OCTC인가? 그걸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응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당첨될지 누가 알겠어요. 어쨌건 이런 광고도 지금 하고 있구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9월 달에 좀 공포장이 올 거다라고 모건 스탠리하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가 지금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7대 은행들이, 금융사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S&P 500 지수가 먼슬리
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전통적으로 9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그냥 나쁘지 않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다. 예, 이게 그냥 평균적인 수치를 그냥 데이터에서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가 14일날 상원은행 협회에서 이번에 연설을 할 거다. 근데 상원은행위원회 앞에서 증언할 건데 이분이 겐슬러 의장이 세계 의장으로 상원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XRP에 관한 얘기를 할지 아니면 뭐 코베에 관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떤 뭐 특근법이나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 분명히 뭐라고 아마 언급이 나올 거예요. 10월달이 됐든 뭐 9월달 안짝이 됐든 분명히 디테일한 아마 규제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호한 어떤 상품이냐 증권이나에 관해서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까요? 제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누차 반복해서 오늘도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리는데 SBI 홀딩스가 자 11월 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BCH 요거 펀딩 상품을 런칭을 시킬 거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는 사실 일본이 되게 보수적인데요. 제도권 중에는. 근데 이 SBI 홀딩스가 배후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뱅크 그룹은 사실은 알고 보면 지분으로 보면 전통적인 그냥 일본 그룹은 아니에요. 다 이게 글로벌 엘리트 자금들이 다 움직이는 데고 XRP에 관해서 소송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이것도 아마 런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SBI 홀딩스가 좀 SBI 저축은행, 한국에 있는 SBI 저축은행만 보시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52조 원 상당의 52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자산 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허접하거나 이런 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일본 내에서도 온라인 쪽에서는 금융 강자예요. 뭐 미조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쪽에서는 알아주는데요. 52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런 상품을 런칭한다는 자체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불안한 뭐 어떤 이런 시장에 사람 심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너무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차트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뭉쳐서 이제 마지막 결론 지면서 이번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희망회로만 계속 돌린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희망회로를 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해본 건 없어요. 제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만약에 중간에 희망회로가 아니라 3년간의 하락장이 있었을 때 제가 포기했었다면 저는 지금 죽도 밥도 아닌 사람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인내한 만큼에 그만큼 아주 달콤한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들 품 안에 분명히 담길 겁니다.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올해 하반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